안녕하세요. 2시간 땅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1월달, 2월달 이제 부동산 학개론 강의에 이론 정립 강의인데 2시간 합격당 수업은 11월, 12월 강의부터 무조건 다 듣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공부 시작하시는 분도 1월달, 2월달 이론 정립 강의부터 듣는 것이 아니라 11월, 12월 강의 먼저 듣고 1월달, 2월달 강의를 순차적으로 들으셔야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으니까 이거 좀 당부드리고, 자, 강의 계획서에서 뭐 인사말은 좀 읽어보시고 좋은 얘기죠. 열심히 하겠다. 자,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 체계적인 강의를 통해서라고 제가 적었어요. 질문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자, 수업 중에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무조건 처음에 다 가르쳐 드리고 어렵고 쉬운 거 모두 다 중요한 거 덜 중요한 거 한꺼번에 가르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제가 강의하는 것은 중요한 걸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해드리고, 처음에 어려운 부분이나 응용된 부분들은 나중에 강의에 제가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다음 순환을 이렇게 미루면서 체계적으로 살을 더 붙이면서 어려운 내용들은 다루게 될 거예요. 처음부터 다 제가 모두 다 가르쳐 드리는 건 아니니까 그걸 좀 참고하시고, 때가 되면 제가 우리가 80점을 맞기 위해서 목표는 80점이죠. 최고 점수가 80점이니까 맞기 위해서 충분한 지식의 양은 다 전달해 드릴 거니까 순서적으로 이해가 되면 제가 살을 더 붙여서 어렵고 난이도가 있는 내용들은 차차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가능한 수업에 충실하셔서 수업 중에 했던 내용들만을 100% 이해하는 걸 목표로 공부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강의 목표는, 자, 기초 완성 과정에서 우리가 11월, 12월 달에 기초 완성 과정이었는데, 이때 범위를 확장해서 이론을 좀 정립하는 걸 목표로 1월 달, 2월 달에는 강의가 진행될 거고, 자, 그리고 역시나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테마를 중심으로 2시간 합격당 교재를 받으셨죠. 2시간 합격당 교재를 중심으로 공부를 해 나가면서 이해를 해 나갈 거고, 학개론은 이해가 중요하다 했으니까. 자, 그리고 부동산 학개론에 계산 문제가 있죠. 계산 문제는 무조건 4문제 이상을 풀어낸다는 목표를 가지고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물론 좀 어렵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는 버려도 괜찮아요. 그건 포기하셔도 괜찮은데, 가장 기본적인 유형의 문제가, 계산 문제가 총 한 19가지 정도 유형이 있는데, 이 중에서 반절 정도가 문제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 기본적인 유형은 1분 30초 내에 풀어낼 수 있으니까 연습하면 누구나 풀어낼 수 있도록 제가 충분히 잘 설명해 드릴 거니까 절대로 포기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1주차부터 8주차 때까지 우리 이제 2시간 합격당 교재를 이제 받으셨을 거예요. 이 교재가 구성되어 있기를, 테마가 총 40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제 단원을 1단원부터 8단원까지 학개론은 구성되어 있는데, 단원을 무시해서 가장 중요한 테마 수준으로 쪼개가지고 총 40개로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1주차부터 8주차까지 모든 테마를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처음 공부하는 분도 있고, 지금은 초기 단계니까. 자, 1주차부터 8주차 때까지 테마 38까지 중요한 것들을 좀 다루고 갈 거고, 1, 2월 달에 못 배웠던 내용은 3, 4월 달에 추가적으로 더 살을 붙여서 좀 더 난이도가 있거나 모든 내용을 다룰 수 있도록 제가 강의를 할 거니까, 처음에 다 1, 2월 달에 배우지 못했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3, 4월 달에 다 충분히 더 추가로 설명을 해 드릴 거니까. 자, 그래서 중요한 테마를 중심으로 해서 뒤에까지 가능한 중요한 것들을 설명을 하려고 제가 준비했고, 자, 학습 방법은 반드시 전에 수업을 빠졌다라면 전에를 듣고 다음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항상 모든 강의는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연결고리를 이어나가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학개론은 그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당일 강의는 다음 수업 전까지 반드시 듣고서 다음 강의에 참여하셔야 되고, 수업 중에 집중해서 가능한 암기도 하고 이해도 하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건 당연하고, 우리가 공부하는 건, 강의 듣는 건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강의는 이해하기 위해서 선생님의 설명을 듣는 거고, 이해를 했다라는 건 내가 복습하면서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을 내 논리에 맞춰서 이게 왜 그럴까를 질문을 던졌을 때, 아, 이래서 그랬구나라고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이해를 한 거예요.
자, 이해를 해야 되는 건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거니까 복습을 하셔야 돼요. 2시간 합격당은 짧은 시간 내에 공부해서 합격하는 게 목적이긴 하지만 절대적인 개인 공부 시간이 없이는 합격할 수는 없어요. 그건 명백해요. 수업을 듣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들었던 걸 바탕으로 내가 이제 복습하는 시간을 통해서 공부했던 걸 내 걸로 만드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되고 최대 2시간 정도를 투자하면 하루 공부량을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2시간 이내로 복습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이거예요. 매주 단원별 학습 목표가 있는데, 자, 학습 문제가 있는데 학습 문제가 100% 이해하는 걸 목표로 해야 돼요. 자, 10문제씩 우리가 한 주 수업이 끝나면 10문제를 제시하면서 제가 문제를 풀죠. 문제 해설 강의까지 해주는데 이 학습 문제, 일일 학습 문제를 100% 해결하는 걸 목표로 해서 복습을 중심으로 하고, 이게 이해가 안 되거나 틀린 문제가 있다면 내용을 다시 공부를 하면서 좀 시간을,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흐름은 설명을 강의를 듣고서 복습을 하면서 내가 왜 그럴까를 내 머릿속에 논리로 한번 해석을 해나가면서 아, 이게 이렇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이해하는 목적은 사실 암기예요. 공부라는 건 암기가 기본이고 내 머릿속에 저장해 놓은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니까 암기를 해야 돼요. 자, 이해를 해서 암기를 하면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쉽게 암기할 수가 있는데, 이해하지 않고 무작정 그냥 단어를 나열해서 암기하다 보면 이게 오래 가지 못하고 계속 암기하고 잊어먹고 암기하고 잊어먹고 이것만 반복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암기를 해야 효율적이고 많은 양을 오랜 시간 동안 암기할 수 있는 거고, 암기했던 이유는 결국은 우리가 합격하려면 점수를 잘 맞아야죠. 합격 점수를 맞아야 되니까 문제를 잘 풀어내야 돼요. 자, 이해해서 암기했다고 또 바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문제를 풀려면 짧은 시간 내에, 우리 시험은 시간적 제약이 있으니까 짧은 시간 내에 지문을 해석하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출제자의 의도도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어휘력이 좀 풍부해야 될 텐데, 어찌되거나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만 문제 푸는 능력이 좀 길러지는 거니까 문제풀이까지 와서 결국 우리가 합격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자, 강의 듣는 건 출발인 거고 강의를 듣는 것은 이해를 해야 되고, 이해하는 건 내가 복습 시간을 거치면서 내 논리로 풀어나가야 되고, 이해했다라면 암기해야 돼요. 물론 암기 중에 이해하지 않고서 이해하는 것보다 그냥 단순하게 암기하는 게 효율적인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제가 암기 코드를 제시하면서 이렇게 암기하면 효율적으로 빠르게 암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줄 건데, 그런 암기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중요한 부분들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가 있어야 돼요. 암기했으면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봐서 이제 합격하는 데 있어서 합격 점수를 맞아야 되겠죠. 이 2시간 합격당은 한 권의 내용들이 다 수록되어 있죠. 테마 40개의 이론도 정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도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고 예상 문제까지 이렇게 수록되어 있는 문제집이에요. 한 권을 반복해서 보는 걸 목적으로 할 거고, 짧은 시간 내에 합격 점수 이상을 맞추는 걸 목표로 하다 보니까 어려운 것들,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일단은 제껴놔도 크게 무리되지 않는다. 합격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하셔도 괜찮아요. 물론 합격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위험하지 않는 수준까지 선생님들이 다 노력하셔서 좋은 강의를 해주실 거니까 선생님 믿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강의 계획서를 잠깐 받고 자, 이제 그러면 내용 정리로 이제 내용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해보죠. 자, 2시간 합격단 이론 정리 테마 1부터 보고, 제가 이제 수업은 교재가 2시간 합격단 교재이긴 한데, 자, PPT를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할 거고, 이 PPT 내용은 교재의 내용과 일치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재 페이지 이렇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교재 페이지를 확인하면서 공부해 나갈 수 있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고, 그리고 이 PPT 내용을 교환으로 제가 따로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2시간 합격당 교재로 사용함과 동시에 PPT 교환을 가지고 좀 공부를 해보겠다 그러면 출력하셔서 보시면 되니까 한 페이지에 PPT 4장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제가 따로 파일을 올려드릴 거니까 그걸 출력하셔서 보시면서 같이 참고용으로 강의를 수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수업을 진행하면서 교재 페이지를 바로 띄어서 공부하는 게 더 효율적인 부분은 제가 이제 교재 페이지를 띄어놔서 교재 중심으로 공부를 하겠지만 이렇게 제가 설명하는 흐름에 맞춰서 가르치는 게 더 좋겠다 생각되는 부분들은 PPT를 제가 준비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테마 1입니다. 테마 1에는 부동산학이 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 이제 11월, 12월 과정에서는 배우지 않았던 내용이고 그렇게 많이 중요한 테마는 아니에요. 자, 부동산학이 뭔지, 부동산과 관련된 학문을 얘기하는 거죠. 부동산학과 관련된 학문이 뭔지 한번 보면, 자, 첫 번째 부동산학이 뭔지. 자,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을 능률화시키기 위해서, 능률화시킨다는 건 잘하는 거예요. 잘하기 위해서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한다,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부동산 활동이 있네요. 자, 부동산 활동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행동하는 활동을 얘기해요. 그럼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행동하는 활동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사고 파는 거, 수요 공급을 얘기하죠. 민법에서는 매도 매수라고 얘기하지만 학개론에서는 경제학과 관련이 깊으니까 수요 공급 얘기하고, 중개 활동도 부동산 활동에 해당되고, 부동산을 대상으로 개발하는 거, 투자하는 거, 부동산을 대상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금융,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감정평가, 이게 학개론에서 배우는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이 다 부동산 활동이에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인간이 행위하는 활동, 부동산 활동, 이걸 능률적으로 잘하자. 자, 원래 능률화라는 말은 들인 노력에 비해서 가장 좋은 결과를 얻어내자라는 것이 능률화예요. 잘하자라는 의미고, 여기서 우리가 좀 해석해 볼 건, 부동산학이라는 건, 원리라는 건 이론을 얘기하는데 이론만 연구하는 학문이 아니라 이론 및 그 응용 기술, 응용을 한다는 말은 실무를 얘기해요. 자, 실무까지도 연구해 나가는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론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과 실무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정의하면 되고, 자,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은 어떤 성격이 있느냐? 자,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이런 말인데, 종합적이고 응용적이고 사회과학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자, 종합이라는 말은 원래 부동산학이라는 학문이 생겨나진 않았어요. 처음에 이제 인류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를 구성하면서 이제 필요한 학문들이 생겨났는데, 사람들이 지켜야 될 법률이 생겼을 거고, 그 다음에 물건을 교환하면서 화폐가 필요했을 거고, 그러면서 경제학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건물도 짓고 건축물도 지어야 되니까 건축학, 기술학이라 그래요. 이런 것들이 생겨났을 텐데, 자, 부동산학은 최근에 생겨났는데 법률 중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만을 떼어내고, 경제학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경제학 부분을 떼어내고, 그 다음에 기술학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을 떼어내서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 경제 기술을 이렇게 합쳐놓은 것을 부동산학이라고 정의하면서 부동산 학문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종합했다라는 말은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 경제, 기술학 등을 이걸 종합했다라는 의미예요. 종합해서 하나의 학문을 만들었다라는 의미에서 종합이란 말을 쓰는 거고, 자, 응용은 이론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에다가 뭐를, 실무까지를 개척해 나가는 학문이니까 응용했다, 실무가 들어가 있다는 학문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회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관계를 사회라 그래요. 사람들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시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종합 응용 사회과학이고, 자,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윤리적으로 규범적으로 행동하는 과학이고, 객관적이다. 누구나 다 인정할 만한 객관적 학문이다. 좋은 얘기는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기본적인 문제로 틀리지 않아야 될 건 3번인데, 부동산학과 관련이 없는 학문. 자, 추상적 학문, 철학이나 심리학 같은 게 추상적 학문이에요. 부동산학은 철학이나 심리학 같은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 학문은 아니다. 우주의 원리와 지구의 원리를 연구하는 자연과학도 아니에요. 자,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을 잘 해나가겠다라고 이론과 실무를 개척하는 학문이니까, 자, 우주의 원리와 지구의 원리를 연구하는 천문학이나
이런 뭐 자연과학과는 관련이 없고 이론만 연구하는 학문이 기초과학이고 순수과학인데 기초과학도 아니고 순수과학도 아니에요. 수학 같은 거, 물리학 같은 게 어떤 현상을 연구하는 이론을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연구하는 학문을 기초과학, 순수과학이라 그래요. 단순한 과학도 아니죠. 우리 교재 단순과학도 아니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단순과학도 아니고 추상적 학문도 아니고 자연과학도 아니고 기초과학, 순수과학도 아니다. 이 아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부동산학은 추상적 자연과학, 기초과학, 순수과학과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의미고, 자, 부동산학에서 지도 이념으로 삼는 건 효율성, 잘하자, 가장 효율적으로 잘하자라는 의미고, 형평성, 고르게 잘 살게 하자라는 게 형평성이에요. 누가 한쪽에 치중되지 않고 고루고루 잘 살게 하겠다라는 거. 합법성은 당연히 법에 어긋나면 안 되겠죠. 자, 효율성과 형평성을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 볼 건 뭐냐면, 개인의 입장에서, 즉 사적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효율성이에요. 즉 예를 들면 투자에 따른 효율성은 뭐냐면, 투자를 잘해서 수익을 많이 얻어야 되니까 높은 수익을 창출해내는 게 가장 좋은 효율성이에요. 돈을 투자했으면 수익을 높이는 것이 효율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효율성이 중요시 돼요.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자, 잘 사는 사람만 잘 살게 내버려 두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 아니죠. 정부 입장은 돈이 없어서 집을 못 구하는 사람들까지 배려해주는 정책을 펼쳐야 되니까 누구나 다 부동산의 최저 주거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택을 공급해 주려고 정책을 펼칠 거예요. 이런 정책은 고르게 잘 살게 하려는 정책들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뭐도 중요시하냐면 형평성도 중요시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정부 입장에서 당연히 효율성이 중요한 건 알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형평성도 같이 중요시한다가 중요한 거예요. 즉 개인 입장에서는 효율성이 가장 중요시된다. 형평성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효율성과 형평성의 조화,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정부 입장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문제에서 만약에 정부 입장에서는 효율성보다 형평성을 더 중요시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형평성을 더 중요시하는 건 이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얘기하는 거지, 우리 같은 지금 부동산학을 배우고 있는 자본주의에서 얘기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효율성보다 형평성을 더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효율성이 중요한지 정부도 알고 있지만 거기에다가 추가로 형평성까지 균형을 잡게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 정부 입장에서의 목표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중요시한다, 두 개의 조화를 중요시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개인의 입장에서는 효율성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예요. 정부 입장에서는 못 사는 사람들도 잘 배려해 줘야 되니까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들은 형평성을 고려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 자,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14, 15페이지에 있는 거. 자, 부동산학을 접근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쭉 소개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이 두 가지예요. 종합식 접근과 의사결정식 접근. 아까 말했듯이 종합이라는 말은 부동산학은 원래 있었던 게 아니라 법률에서, 경제에서, 기술학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것들을 떼어내서 하나로 모아놓은 것을 부동산학이라 그래요. 그래서 부동산학을 접근할 때 법률, 경제, 기술을 부동산과 관련된 걸 모아서 종합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방법을 이걸 종합식 접근이라고 하고, 자, 의사결정식 접근은, 자, 의사결정은 우리 학개론에서 의사결정 분야가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투자결정이에요. 투자결정. 자, 의사라는 건 행동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의사라고 하는데, 우리가 학개론에서 부동산에 대해서 잘 배운 이유는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부동산학을 배운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투자를 한다는 건 뭘 기대하고 부동산을 사는 거? 수익을 기대하고 부동산을 사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의사결정은 가장 대표적으로 투자결정을 얘기하고, 투자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수익의 극대화예요. 이걸 목표로 하는 거예요. 수익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여 부동산을 연구해 나가는 과정을, 이런 것을 의사결정식 접근 방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의사결정이 뭐냐? 학계론에서 의사결정이 자주 나와요. 의사결정은 가장 중요한 거 투자결정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할지 말지 투자할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여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돼야 되는 건 이윤의 극대화, 수익의 극대화다. 그래서 의사결정식 접근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인간은 합리적인 경제인으로서 이윤의 극대화, 수익의 극대화를 목표로 해서 출발한다는 가정에서 부동산학을 연구해내는 것을 이걸 의사결정식 접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윤의 극대화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겠죠. 이윤의 극대화.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 부동산학을 연구해 나간다? 이렇게 되는 것을 의사결정식 접근이라 그래요. 자, 의사결정에는 학계론에서 투자결정도 있고 금융결정도 있고 개발결정도 있어요. 근데 금융결정, 개발결정 이런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투자결정이니까 의사결정과 투자결정을 같은 개념으로 해석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중점식, 분산식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다음 순환에 차차 우리가 기본적으로 접근한 다음에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문제풀이하는 과정에서 나올 때 제가 따로 추가로 설명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중요한 건 종합식과 의사결정식 이 두 가지를 이해하고 종합식이면 법률, 경제, 기술 이렇게 종합해서 부동산학을 이해해 나가는 거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 부동산학을 연구하는 접근 방법은 의사결정식 접근. 자, 부동산학에서 연구하는 대상이 있는데 연구 대상을 인간과 부동산이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부동산학에서 인간과 부동산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자, 부동산을 연구하는 학문이 아니에요. 당연히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도 아니고 부동산학은 자, 인간이 있고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했을 때 자,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행동하는 활동이 있을 거예요. 자, 행동하는 행위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부동산 활동이라 그래요. 자, 예를 들면 수요, 공급, 부동산을 대상으로 사고 파는 거, 부동산을 중개하는 거, 또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 부동산을 바탕으로 해서 금융을 일으키는 거, 감정평가하는 거, 부동산을 개발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부동산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이 부동산 활동을 능률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학문인데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행동을 하면 나타나는 모습이 있겠죠. 부동산에 나타나는 모습. 이 부동산에 나타나는 모습을 부동산 현상이라 그래요. 인간의 부동산 활동을 잘하면 나타나는 부동산 현상이 좋게 나타나겠지만 잘 못하면 문제가 나타날 수 있겠죠. 이런 문제까지를 해결하려고 연구하는 학문을 부동산 학문, 부동산학이라 그래요. 그래서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인간과 부동산이 아니라 이렇게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 부동산 활동을 능률적으로 잘하게 하면서 이 부동산 현상에 나타나는 문제까지 해결하려고 하는 연구 과정을 가지고 있는 학문을 부동산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인간과 부동산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활동과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모습, 부동산 현상을 연구한다라고 이렇게 정의해 내리면 되겠고 자, 세 번째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에 자, 능률성의 원칙, 효율성이라는 원칙과도 똑같은 말이에요. 능률성, 효율성 같은 말. 능률성이라는 건 들인 노력에 비해서 잘하자 이런 게 능률성이고 자, 안전성, 사기당하지 말고 너무 위험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위험을 줄이자라는 개념이 안정성의 원칙이고 경제성 원칙. 자, 경제성 원칙은 경제성은 수익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능한 투자했을 때 돈을 많이 벌어들일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얘기인데 이거 등이니까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가장 최우선 원칙이 자 여러 가지 원칙 중에서 가장 부동산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이 능률성의 원칙이에요. 자 그럼 능률성의 원칙에서 우리가 이제 조금 머릿속에 담아둬야 될 내용이 뭐냐면 자 최우선 원칙이 능률성의 원칙인데 능률성의 원칙에서 소유 활동을 할 때는 최유효 이용을 해야 되고 거래 활동을 할 때는 거래 질서 확립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자, 능률성이란 건 잘하자죠. 잘하자. 그냥 잘하자 이렇게 정의해보죠. 잘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을 내가 만약에 소유하고 있다.
그럼 내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내 맘대로 내 땅이니까 놀리거나 방치하면 안 되죠. 땅은 만들 수가 없죠.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라면 그 부동산 토지를 내가 소유하고 있다라면 가장 잘 어울리는 최유효 이용을 해야 된다가 잘하자라는 개념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능률성의 원칙에서 소유 활동을 할 때는 최유효 이용에 맞게 소유 활동을 해야 되고, 거래 활동을 할 때는 거래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하면서 거래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연결고리를 잘 체크하셔야 돼요. 자, 능률성의 원칙에 의해서, 자,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다 해보죠.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 중 능률성의 원칙이 최우선 원칙이고, 자, 거래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하는 것은 소유 활동에서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죠. 거래 질서 확립은 거래 활동이지 소유 활동이 아니에요. 소유 활동에는 최유효 이용을 중요시한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 이거 하나 좀 확인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활동을 할 때 주체가 있는데, 자, 부동산 활동을 하는 주체, 인간을 얘기하는데 인간을 구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부동산 활동은 아까 얘기했지만 부동산의 수요 공급, 중개 활동, 부동산 투자, 부동산 개발, 부동산 감정평가, 이런 것들이 다 부동산 활동인데, 자, 이런 부동산 활동을 하는 주체가, 자, 공적 주체일 때는 일자를 붙여줘서 1섹터라고 그래요. 정부가 1이에요. 정부가 1을 잡고, 정부가 1. 자, 근데 정부와 똑같은 표현이 있는데, 이 정부와 똑같은 표현이 지자체, 지방자치단체를 줄여서 지자체라 그러죠. 지자체가 있고, 공기업을 공사라 그래요. 공사. 우리 학개론에서 두 가지 공사가 좀 중요해요. LH라는 거 좀 들어보셨고, HF는 많이 들어보진 않았을 것 같은데, LH는 한국토지주택공사, HF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이 두 가지가 우리 시험 문제에 나오는 공사예요. 자, 일단 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이렇게 되는데, 얘가 랜드니까 토지를 얘기하고 얘는 하우스니까 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가 랜드, 주택이 하우스,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LH라고 하죠. 자, 어찌됐거나 공적 주체라고 하면 1섹터를 얘기하는데, 1섹터라고 하면 주체가 누구냐면 정부를 얘기하는데, 정부와 똑같은 표현이 지자체, 공사 이렇게 나오면 얘는 정부와 똑같은 기관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해석하고, 이 세 개를 뺀 나머지는 다 민간 주체라 그래요. 사적 주체. 그래서 사적 주체를 2섹터라고 해요. 2섹터. 그러면 이 세 가지 뺀 나머지죠. 개인, 조합, 기업, 법인, 토지 소유자, 기타 등등등등등, 나머지는 다 사적 주체라고 해요. 자, 시험 문제 나오는 건 3섹터. 자, 그럼 3섹터는 뭐냐? 공적 주체 뺀 나머지는 사적 주체인데, 3섹터는 민간과 공공이 합동으로 개발하거나 부동산 활동을 할 때 이 주체를 3섹터 주체라 그래요. 민간과 공공이 합동으로 할 때.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들어보셨죠? 민자고속도로. 자, 민간 자본을 유치한 고속도로인 거예요. 자, 그럼 고속도로에 대한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개인이 가지고 있다가 뭐 한 달 통행 금지 시킬 거야. 누구는 다녀도 되고 누구는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사회의 기본 자본시설들은 정부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만드는데 이걸 정부가 만든 게 아니라 민간이 만들었어요. 민간 자본으로 민간이 만들고, 만들자마자 소유권을 정부에 넘겼어요. 자, 그러면 민간이 만들면서 자본이 들어갔으니까 공사비나 비용이 들어갔겠죠. 정부는 한 20년 동안 네가 운영하면서 나오는 수익, 통행료 다 가져가. 모자라면 내가 지원도 해줄게. 이렇게 하면서 민간과 공공이 합동으로 만든 거예요. 즉, 자본과 기술은 민간이 되고 인허가 행정 절차는 공공이, 정부가 담당해서 만들어서 만들자마자 소유권을 정부가 가져가고, 민간이 들였던 자본과 비용들은 이제 이걸 운영을 통해서 가져가고 이제 충당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만든 것을 민자고속도로라 그래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민간과 공공이 합동으로 만들었으니까 무슨 개발이라 하냐면 3섹터 개발이라고 얘기해요. 민간을 민자라고 이렇게 약자로 쓰고 공공을
관공서할 때 관자를 써서 민관합동개발이라고도 하고, 자 어찌됐거나 민간과 공공이 합동으로 이렇게 개발해 나가는 주체를 뭐라고 하냐면 3섹터라고 해요. 자 그러면 나중에 3섹터란 말 나오면 민간과 정부가 합동으로 뭔가를 해 나갈 때 이 주체를 3섹터 주체라 한다, 이렇게 정의해 놔야 되고. 자 부동산 활동의 속성이 있는데, 자 우리가 부동산학에서 배우는 것들이 다 부동산 활동이에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인간이 행위하는 활동들. 자 거기에 이제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을 잘하게 하는 건데, 부동산 활동에서도 역시 이론과 실무를 중요시하죠. 동시에 이론도 연구하고 실무도 연구하니까. 근데 이론을 정립할 때는 과학성을 중요시하면서 정립을 하고, 실무는 테크닉이 있어야 돼요. 이 테크닉을 기술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실무는 기술성을 중요시하면서 정립해 나간다, 이렇게. 자 그래서 부동산 활동에서는 이론은 과학성이 중요시되고 실무는 기술성이 중요시된다, 이렇게 서로 이것도 연결을 잘 시켜놔야 돼요. 이론을 과학성을 중요시해서 정립해 나가지 않고, 이론을 기술성을 중요시하면서 정립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론은 과학성을 중요시하면서 정립해 나가고 실무는 기술성이 더 중요시된다. 자, 그 다음에 윤리적으로 행동해야죠. 당연히 윤리성이 있어야 돼요. 자, 고용윤리, 조직윤리, 서비스윤리, 공중윤리 등이 있는데, 자, 말 그대로 고용윤리는 종업원과의 윤리예요. 내가 이제 사장이라 했을 때 공인중개사 등록을 해서 사무소를 열어서 사장이라면 직원과의 윤리를 말하는 것이 고용윤리, 고용자와의 윤리예요. 자, 공중윤리는 대중에게, 일반 대중에게 지켜야 되는 윤리, 고성방가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거죠. 자, 서비스 윤리는 누구한테 서비스 잘해야 돼요? 우리가 서비스 센터라고 하면 고객에 대한 서비스예요. 그래서 고객과의 윤리를 얘기해요. 고객과의 윤리. 자, 고객과의 윤리를 서비스 윤리라고 한다는 거. 자, 이건 뭐 많이 쓰는 거니까 서비스 센터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얘기하는 거죠.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열었을 때 여기에 오는 고객에 대해 친절하게 서비스해야 되는 걸 서비스 윤리. 자, 조직윤리가 우리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조직윤리. 이 조직윤리는 외부 조직윤리라고, 이 외부라는 말을 끼워 넣어서 같이 단어를 좀 정리해야 돼요. 외부 조직윤리예요. 외부 조직윤리. 그래서 외부 조직 간의 윤리를 얘기하는데, 이 외부 조직은 뭘 얘기하냐면 동업자 간이나 다른 조직이나 또는 조합과의 윤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외부 조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고용윤리는 내부 조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부 조직이라면 고용한 사람과 고용된 사람과의 윤리를 고용윤리라고 하고, 서비스 윤리는 고객과의 윤리, 서비스 센터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니까, 공중윤리는 대중, 공공 시민에게 지켜야 되는 윤리를 얘기하고, 자, 시험 문제가 나온다라면 조직윤리가 나올 거예요. 이제 3월 달부터 모의고사를 볼 텐데 아마 한 번쯤은 등장하게 될 거예요. 조직윤리는 외부 조직에 대한 윤리. 이 외부 조직을 뭘 얘기하냐? 동업자 간 또는 조합과의 윤리, 이런 것들, 조직과의 윤리를 얘기할 때 이 조직윤리를 얘기하는데, 그냥 조직이 아니라 외부 조직을 의미한다. 이걸 동업자 간을 외부 조직이라 하고, 내부 조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고용윤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에서 내부 조직 간의 윤리를 조직윤리라 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건 틀린 얘기죠. 내부 조직 간의 윤리는 고용윤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업원과의 윤리를 얘기하고, 이 조직윤리를 얘기하는 건 외부 조직과의 윤리, 이렇게 나와야 조직윤리가 되는 거예요. 조직윤리 하나, 이 단어 좀 기억해 놓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은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한 대인 활동이자 동시에 대물 활동.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는 이제 그냥 부동산 활동은 우리가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니까 중개 활동도 대표적인 부동산 활동이 되겠죠. 중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한 대인 활동이자 동시에 부동산이라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니까 동시에 대물 활동이다라고 나와야 돼요. 자, 그냥 단순히 부동산 활동은 대인 활동이다 또는 대물 활동이다 이렇게 정의하지 못하고, 부동산 활동은 대인 활동이자 동시에 대물 활동이다라고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정보 활동을 할 때 부동산의 정보를 알아낼 때 임장 활동을 통해야 돼요. 자, 임장 활동은 현장에 임하는 활동. 자, 부동산은 움직일 수가 없다죠. 내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알려면 누군가 부동산을 사려고 왔어요. 그러면 건물을 사러 왔든 토지를 사러 왔든 왔다라고 하면 이 토지나 건물을 떼어다가 보여주면서 어떨까요? 괜찮을까요? 사실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그 사람을 데리고 현장에 가서 정보 활동을 해야 돼요. 이렇게 현장에 가서 정보 활동하는 건 임장 활동. 우리가 실무에서도 임장한다, 임장 간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이건 그 부동산에 있는 곳에 가서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는 과정을 이걸 임장 활동이라 그래요. 자, 이렇게 임장 활동을 해야 되는 건 부동산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임장 활동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부동산은 쉽게 없어지지가 않아요. 토지는 아예 없어지지가 않고 건물도 내구성이 큰 재화다 보니까 내구성이란 건 쉽게 마모 파손이 안 되는 재화를 내구재, 내구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건물도 쉽게 없어지지 않죠. 100년 지나도 뭐 멀쩡한 건물들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을 개발하거나 관리하거나 이런 걸 할 때 계획을 잡을 때 먼 미래까지 보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고서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부동산은 토지는 아예 없어지지 않고 건물도 쉽게 없어지지 않으니까 장기적으로 배려하면서 관리하고 개발해 나가고 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자, 공간 활동이 있겠죠. 토지가 있어야 공간이 만들어져요. 토지가 있으면 지표면이 있고 토지 아래에 지하 공간이 있고 토지가 있어서 기반이 되어서 위에 공중 공간까지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부동산의 활동은 공간 활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공간 활동은 이게 평면적 활동이 아니라 입체적 활동이죠. 입체적 공간을 얘기하고 입체 공간은 3차원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3차원 공간이라고 한다라면 지하, 지표, 표면, 그 다음에 공중 이렇게 3차원적인 공간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입체 공간은 3차원을 얘기하고 이 3차원은 지표, 지하, 공중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전문성도 있는데 부동산 활동을 1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 2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 3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3차로 갈 때 전문성이 더 크고 가장 전문가가 부동산 활동을 할 때 3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이라 그래요. 예를 들면 부동산 활동이 중개 활동이니까 중개 활동의 3차 수준이라 한다면 자, 한번 보죠. 예를 들면 시골에 있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중개 활동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땅이 대충 얼마 될 거다. 이 정도면 충분히 거래될 거야 라고 하면서 중개 활동하는 건 이건 부동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중개 활동하는 거니까 1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이 될 거고 공부를 조금 했어요, 여러분이. 또는 예를 들면 시골에 옛날에는 시골에 있는 이장 어떤 뭐 좀 대표적인 분들이 중개 활동을 그냥 했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이 전문가가 아닌데 그래서 여러 번 거래해서 부동산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경험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중개 활동한다라면 그 정도는 2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이 될 거고 중개 활동이 될 거고 3차는 최고 전문가가 부동산 활동하는 거예요. 중개 활동의 최고 전문가는 누구일까요? 공인중개사죠. 공인중개사가 중개활동을 한다? 그러면 3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이 되는 거예요. 자,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하는 데 있어서 최고 전문가고 공인이라는 말은 나라에서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을 공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는 중개업을 하는데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을 공인중개사라고 하니까 공인중개사가 중개활동을 하면 3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이다 이렇게 정의하면 돼요. 자, 문제에서 만약에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하는 것은 1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이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죠. 3차로 갈수록 최고 전문가라는 거 이거 하나 해석하면 되고 자, 물론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 공부하는 거라서 가볍게 한번 살펴봤고 이 내용은 많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제가 이제 이번 순환에 했으면 다음 순환은 따로 건들지 않고 그 다음 순환 문제 풀 때 조금씩 추가로 설명할 거고 가장 우리 2시간 합격당에서 중요시 되는 건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오는 걸 중심으로 절대로 틀리지 않아야 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능한 여러 번 반복해서 수업을 진행하면서 틀리지 않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덜 중요한 것들은 많이 다루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시간이 좀 지나서 좀 쉬었다가 복합 개념의 부동산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죠.